저희는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뭐 스피커 관계인지 오디오 관계인지 어쨌든 약간 하울링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다음에 한번 해결해 보는 식으로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 교재로는 110쪽 그리고 그 책 원본으로서 98쪽입니다. 그리고 그 사재홍 씨서부터예요. 자, 화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보겠습니다. 사재홍 씨가 말하기를 그 110조 그 무국지정 무국의 이전에는 음이 양을 포함했다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손께서부터 그 손아저서부터 양효가 소멸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손꾀가 소멸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쇠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꾀가 쇠해지는 거로부터 뭐뭐로부터 뭐뭐리까지 어디까지 곤꾀는 흡치 곤꾀는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꾀서부터 곤꾀 이르기까지 그거는 고요함의 묘함이다. 이거 갑자기 무슨 뜻이야? 요거는요, 잠깐 설명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그 원도에서요, 그 원도의 얘기입니다. 자, 건, 해, 리, 진, 솜, 감, 간, 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도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잘라봅니다. 그러면은, 모든 거의 시작을 여길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죠? 밤 12시. 그럼 여기서부터 양유가 생기는구나. 한 개, 두 개, 두 개, 세 개. 한 개, 양유가 이거 두 개. 양유가 세 개가 되죠. 그죠? 양유가 늘어나잖아요. 여기서부터 음료가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모든 걸 시작을 이제 자방에서부터 하나. 그러면 이제 어느 태어났다. 그럼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양이가 생겨난 거니까. 그러면은 오른쪽부터 왼쪽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자방은 초유가다 양유고 양유가 생겨난다. 이해돼. 근데 오른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래는 은유가 한 개, 두 개에서 은유가 많아졌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긴 싫거든. 다 뭐든지 양육 기준으로 말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하는? 아하. 여기서 양과 생각이 여기는 양효가, 음료가 양으로 머금었다.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마치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다. 엄마가 양효를 임신했다. 그랬다가 여기서 양효가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하면 함, 양. 음이 양효를 머금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원래는 어떻게 돼? 양효 입장에서는 한 개, 두 개 많아졌다. 여기서도 양효가 사라지기 시작하죠. 양효가 소라전으로부터 밑에서 닦아 먹으니까 양효가 줄어들기 시작해. 그래서 여기도 완전히 수렴되는 관계가 되죠. 사실은. 그런데 표현을 은유가 커졌다는 표현을 하기 싫으니까 그 얘기는 빼고, 양효가 여기는 소멸되기 시작해서 여기는 완전히 없어진 것 같지만 축적이 됐다가 다시 나타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화면으로 봐서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무국이 어디다 그래? 여기가 무국이겠죠. 그래서 자방. 무국의 이전, 무국의 이전이니까 여기 원도에서 우측이 되겠죠. 원도의 우측, 오른쪽. 그러니까 무국지 전에는 음이 양을 포함했다고 하는 거는 손괴가 소멸된, 손괴에서 이제 쇠지는 것으로부터 곤괴가 흡수하는 것까지 이르기는 고유함의 묘미다. 왜냐하면 여기는 음이고 여기 양이니까 음을 이제 고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함의 묘미로 쓰게 된 거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상지호. 유상지호는 상이 순간이다. 그러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얼굴 어찌는 몰라요. 그죠?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그랬다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알잖아요. 그거를 표현은 유상지요. 상이 있다. 태어나서 형체가 있다. 라고 본 거예요. 형체가 있은 다음에는 양이 음을 나눠냈다. 분류했다. 양에서 음을 잘라서 분류해서 나타나. 분리가 되는 거야. 이런다고 하는 거는 마치 뭐가 같냐면은 진깨는 양어가 좀 더 잘하잖아요. 진깨가 장한다 그랬어. 그래서 진깨는 장하고 손깨는 또 소장. 이건 장 커지고 세고 작아지고 커지고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진깨가 커진 것부터 건깨가 나누는 것, 건깨 천지로 구분이 되니까 건깨가 나누는데 이르기까지 이거는 동지묘다. 움직이는 게 묘미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양이니까. 그래서 아까는 그 우측은 음방이니까 정지묘라고 그랬고요. 여기는 양방이니까 움직임의 묘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이 양을 머금었기 때문에 음방을 말하는 거죠. 우측. 음이 양을 포함했기 때문에 엄마가 임신한 것과 같은 것이고 양이 음을 나눴다. 양에서 음이 나눴다고 한 거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태어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니 그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가 낳았다. 이런 얘기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나 궁금하신 거나 기타 등등. 맨 마지막에요. 그 아버지가 뭐 자식을 낳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을 주고 뭐 자식을 낳는 걸 그렇게 비유한 건데 지금 원장님이 요 앞에 부분에 보면 그걸 아버지가 딸을 낳는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조금 읽으면서 조금 당연히 그 음을 낳는 거니까 그거는 자식을 음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자식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렇지. 내가 딸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거 좀 그래? 계속 어머니였는데 여기서 잘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 보십시오. 보시면 그래서 그러면 좀 딸이 아니라 올려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딸을 낳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건데 그게 마치 아버지는 양이 되고 자식은 음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딸을 그렇게 낳는다고 하신 얘기해. 거는 조금 잘 위에 보시 그래서 수정하셔야 돼요. 그거는. 위에 내가 바로 위에. 어제 그렇게 했었나 내가? 위에 보세요. 위에. 이 어디? 그거 조금 더 올려 보세요. 조금 더. 예, 조금 더 올리세요. 예. 잠깐요. 잠깐요. 따라서 아버지가 딸을 낳는 것 같다. 맨 참고로 그 위에 무국의 이치 그 위에 보면 따라서 아버지가 딸을 낳는 것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아니지. 그 딸이 예, 아니지. 그거는 나중에 조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식을 낳는다면 자연스러운데. 이거 아니지. 여기 있구나. 이거 잘못됐네. 내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딸이라고 하기는 조금 선생님, 그렇다. 근데 저 위에 보면 음. 모잉장남, 부생장녀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거는 원문이거든요, 선생님. 음. 모잉장남, 부생장녀.
어디 그게 어디 있죠? 그래요? 저기 저희 페이지로는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에 저희 페이지는 107페이지. 107페이지에 뭐 어디냐 의미 아, 천풍국제 설명하면서 예. 어, 이거는 이제는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개념 틀린 거예요. 천풍국의 설명이고 이 구에 대한 거 이거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게 저희 107페이지에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아마 지난 시간에도 아마 권어법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 예. 아니 이거는 전부부에 대한 이야기고 무국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다른 두개 틀린 겁니다. 지금 두 번째 거는 무국에 대한 이야기고 요거는 지뢰복개와 천풍국계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되고 하나 장남이 되고 하나는 장녀가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진께가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천풍국계는 그 밑에가 아랫개가 장녀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상을 보고 그는 이야기를 한 거고 네. 예, 여기서는 사식이라는 그 두 개가 틀린 상황입니다. 나중에 다시 보십시오. 그거는 다른 그 예시입니다. 요 부분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낳는다는 거는 양이 아버지고 그 부모라는 거고 그래서 낳아지는 자식은 음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마치 그게 뭐 딸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생각 고쳐놨는데 네, 그렇게 하시더니 뭐 예, 예. 고맙습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는 양이 되고 자식은 음이 되는 거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양이 음을 낳는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단적으로 그, 그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유 고맙습니다. 바로 이해를 하시네. 예,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음양의 관계는 여기서는 그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은 부모는 양이 되고 자식은 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서 음이 나온다는 뜻을 쓴 겁니다. 그래서 양에서 음이 나누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사소한 것, 그래도 소소한 겁니다. 소소한 거. 내 눈에 그렇게 했는데도 놓친다고 이렇게 고마워요. 또 이제 사재홍 씨 이야기에 대해서 또 혹시 뭐 저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음 넘어가시죠. 네, 넘어갑니다. 네. 자, 112쪽 그 임천호 씨 이야기입니다. 임천호 씨가 말하기를 64개에서의 원도에서 자변 좌측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복개서부터 건띠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지제복개서부터 건띠 이르기까지 좌방을 다 말하는 거죠. 이거는 양에 속한다. 또 당연한 얘기죠. 좌방이니까. 양은 생기는 거를 주장하는 것이며 양은 자꾸 날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기는 걸 주장하는 것이니 물건을 생한다. 여기서 뭐 동물, 식물이 아니라
생물이라는 거는 그 물건을 납치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물은 그, 그 생선 싱싱한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낳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싱싱한 물건이라는 뜻이 아니라 만물을 납치한다. 이런 거예요. 생물, 물건을 납치하는 거는 모든 걸 물건을 낳는다고 하는 거는 없는 거에서부터 있는 것이다. 없는 거로부터 있음을 만들어낸 거야. 그렇잖아요?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낳는다. 그 없는데 만들어낸 거잖아.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로부터 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물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오른쪽은 어떠냐? 천풍국에서부터 곤께 이르기까지 모두 오른쪽은 음에 속한다. 음이라고는 죽이는 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죽이는 거, 숙살주의가 강해요. 그래서 삶을, 물건을 죽인다, 만물을 죽인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자유이무, 있는 것부터 없게 만드는 거. 있었는데 없어서 싹쓸이 하는 거, 없게 하는 거. 그게 음의 성질. 그래서 양은 생기는 걸 주장하고 음은 싹쓸이, 죽이는 거를 주장하는 거다. 무국의 이전에서는 무국의 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곤께서부터 오른쪽으로 돌아서 천풍국계까지 이르는 것이고, 이건 금방 이해되시죠? 무국이라는 건 여기고 무국 이전은 곤께서부터 천풍국계에 합친 거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고, 유상지우 상이 쓴 다음이라고 하는 거는 기레복께서부터 좌선 왼쪽으로 돌아서 건께에 이르는 것입니다. 곤께 이전, 그러니까 곤께 앞에로부터 천풍국계까지 이르기까지는 모두 다 음에 속하지만 음 속에 80개의 양유가 있는 것이니 음 속에 양이 포함된 것이고 음 속에 양을 포함한 것이고 지레복에서부터 곤께 이르기까지는 모두 다 양에 속하지만 양의 가운데 80개의 음유가 있으니 양 속에 음이 양 속에 음을 분은 나눈다. 그러니까 이제 생겨나게 했다. 그러니까 아까 양에서 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듯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제는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의역에 대해서 양에서 음이 나온 거니까 결국은 양에서 양이지만 전체는 양에 속하지 음유가 포함되어 있는 거. 그거를 양에서 음이 분리됐다, 나눠졌다 라고 이제 여기서는 확대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언뜻 생각하면 이 얘기죠. 뭐 다른 얘기지만 잠깐 뽑아봅시다. 원도의 좌측과 우측을 볼 때 좌측은 양이고 음인데 양이라고 해서 다 양이냐? 음유가 섞여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다 음이냐? 양유가 섞여 있잖아. 다 쳐봤더니 80개씩 있던 거야. 그러니까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한 겁니다. 이제 폼나게 설명한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참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죠. 특히 이런 부분들. 양지, 소, 분, 이런 표현. 이런 거에서 이제 혼동해를 주는 거죠. 그죠? 양에서 음이 분리됐다. 이런 거 보면 성경에 뭐 남자가 가위를 나눠서 여자 만든다. 이거 성경 공부하신 분 맞아요? 그게 결국은 남성 이주의 그 수렵시나 농경 시대의 어떤 힘의 전쟁에 나가든지 하면 뭐 남자가 우선이니까 이거는 성경을 떠나서 그리스에서도요. 그리스에서도 뭐죠? 아고라라 그러죠. 광장에 모여가지고 할 때
사람 수를 잴 때는 남자만 쟀어요. 애기야 아이하고 여자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두수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인간 계산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노비나 뭐 이런 거 다 인간 계산이 안 들어. 그러니까 500명 모였다 그러면 성경에도 그게 연결이 있어갖고 그 바오로가 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성경에 예를 들어가고 뭐 5천 명이 뭐 떡 2개 하고 뭐 뭐죠 2여 500 뭐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고 5천 명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남자 장정 5천 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거기 여성분들도 있고 애들도 있으니까 거의 10,000명에 육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한 어떤 군중 동원력 그런 면에서 보면 로마나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쪽에서 굉장히 이협적인 존재였던 거죠. 쓰잘데없네.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성 이주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시대적 상황이.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안에 제가 하나 좀 토를 달면 그 남성 이주를 결국은 이론적으로 백업을 하는 거단 말이죠. 철학이 그 당시에 그게 왜 남자가 위에 서야 되느냐라는 건데 지금 뭐 인천호시 인천호시 왈 그 바로 밑에 보면 양이라 양주생 양이 생을 주관한다 나음을 주관한다는 거잖아요. 주도한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걸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양이 나오기 전에 공깨단 말이죠. 공깨 속에서 음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음이 양을 배태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양이 없단 말이죠. 근데 양이 주관한다라는 건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 양이 없는데 양이 어떻게 주관을 합니까? 음이 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교 쪽에 맞는 거죠. 여성의 음이 자식을 만들어내고 양은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근원적으로. 남녀 관계에서 봐도. 있지가 않잖아요. 지금 양이 없잖아요. 없는 데서 음이 속에서 양이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음이 사실은 생을 주관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 시대 상황이 양 위주로 지금 부양음을 하니까 그런 게 사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반론 제기하면 제 반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음의 컨셉을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인 컨셉으로 보면은 권생이 맞죠. 아니 생물학적 음의 떠나가지고도 컨셉을, 응? 생물학이 떠나가도 근에서 공개에서 양이 나오잖아요. 없는 양이 나오는 거는 음이 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배태시켜 나가는 거지 양이 주관하진 않잖아요. 양이 계속 만들어져 나오는 거 양은 없잖아요. 음에서 양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북양음이라고 철학적 기반 속에서 당연하지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제 말 틀렸습니까? 없잖아요. 없는 데서 놓았다. 음에서 양이 나오지. 없는 양에서 양을 주관한다. 생명을 주관 안 맞잖아요. 우리도 이런 시대에 맞는 해석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이대로 보기 지금도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저는 임천호 씨하고 뭐죠 사정웅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주사의 학설을 그대로 쫓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태국 도서를 나중에 한번 휴식시간 보시면 무곡이 유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금계에서 천풍 공계에서 날 넘어가는 거니까 뭐죠? 기뢰복귀 넘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이 무국이라는 건 아니에요. 주사 철학 자체에서 안 맞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지금 우리 이 책의 1페이지도 보시면 태극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근원이거든요. 어떤 찰나가 아니고 그걸 모든 걸 배태할 수 있는 걸 혼윤하고 있다. 음양을 혼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찰나라고 하는 거는 주사의 원래 학설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주사 그렇게 일하는 이 사람들을 쫓아가지고 그다가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요거는 조금 주사를 비판하는 게 주사의 자기 원래 고유한 그 빼대 생각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요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음이 양을 포함한다고 양 하나만 갖고 음이 양이 음을 분리한다고 여기서 양이 생을 주의한다고
양이 산을 좋아한다. 땅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컨셉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인데 이제 기준 어떻게 보느냐, 의미양의 기준대로 그런 틀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음이 양을 임신하고 양이 음을 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양과 음의 컨셉을 봤을 때 이제 요 기준 양가 생긴 것도 음이 양을 임신했다가 배출한다. 그리고 양에서 음을 난다고 하는 거는 그 부모가 자식을 낳는 컨셉 같은 걸로 본 것뿐이고 양이 생한 걸 좋아하고 음은 죽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봄과 여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모든 만물이 생겨나는 때고 가을과 겨울은 수살기가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봄과 여름이 양이고 가을과 겨울에 음의 기운이니까 음의 기운은 숙살지기가 강하다라고 표현. 그래서 두살, 음은 죽이는 걸 주장하고 두셋, 양은 생하는 걸 주장한다라고 표현한 거죠. 왜냐면 거기서는 그런 컨셉을 본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나오지만 음양의 컨셉이 매번 달라지거든. 그 컨셉에 맞춰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도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죠. 도표로만 들어보면은 앞뒤가 안 맞아요. 이제. 자, 그럼 넘어갈까요? 예. 예. 네. 자, 이제 봅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는 그 소자의 말입니다. 또 우말, 이거는. 자, 봅시다. 또 말하기를 소자가 말하는 겁니다. 양이 가운데 있을 것 같으면, 양이 속에 있으면은 양은 역행을 하고, 음이 양 속에 있으면 음이 역행을 한다. 또 양이 양 가운데 있고 음이 속에 있으면은 모두 다 순행을 하는 것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순행과 역행이 나오죠. 그런다. 이거는 지극히 그 올바른, 그러니까 참된 참된 것이 지극한 이치, 그러니까 무지 좋은 이치이니 살펴보건대 안컨대 살펴보고 생각하건대 이런 얘기입니다. 살펴보건대 그림에서 이제 원도에서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리야? 양이 속에 있다. 음이 양 속에 있다. 이 얘기는요, 불을 좀 보면 쉬운데, 쉽게 말하면요, 자, 일단 공유를 중지하고 설명 보겠습니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순행과 역행에 대한 컨셉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문장에 따라 약간 개념이 좀 달라져요. 순행과 역행의 컨셉이.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많이 또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전에는 계속 그런 얘기죠. 순행과 역이다. 그러면 순은 첫 번째 컨셉 어떤 게 있어요?
10개의 숫자가 있다. 5개 숫자. 그럼 있는 걸 세는 거라고 그랬죠. 1, 2, 3, 4, 5를 세거나 5, 4, 3을 하는 게 다 씁니다. 역은 1에서 2를 만들고 2에서 3을 만들고 없는데 만드는 거. 또 5에서 4를 만들고 3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과정의 컨셉이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알듯이 1, 2, 3, 4 그냥 순서대로 이런 컨셉도 있고 5, 4, 3, 2 이런 컨셉도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알고 있죠, 다들. 첫 번째 컨셉은 되게 지역에서 독특한 컨셉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하나의 컨셉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거냐면요. 속에 이건 음이에요. 음유지만 음방이지만 음방에 양효가 아니 음방에서 음유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씩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양방에서 양효가 생길 때는 한 개, 두 개, 세 개 늘어나는 이런 거를 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양 속에 음유는 음방인데 양효는 줄어들잖아요. 두 개, 한 개 없는 걸로 이런 거를 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세 번째 컨셉으로서요. 양효다. 그럼 양효가 음방에서 양효가 줄어드는 거. 또 양방에서 음효가 줄어드는 거. 그것 다 역행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음방에서 음효가 점점 자라나는 거. 양방에서 양효가 자라나는 것을 힘이라고 본 거야. 이런 컨셉을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순행과 역행을 여기서는 컨셉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순행과 역행은 문장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해서 매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컨셉을 잘 잡아야 안 헷갈리지. 안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한 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이제 평만적으로 읽어보는 게 편한데요. 자, 먼저 좀 아까 설명한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자, 요서부터 한번 읽어봐 주실래? 한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원도의 좌측을 보면 요서부터. 뭐 자원에서 읽어주시죠. 이 책하고 틀리네. 책에는 소자의 설명이라고 빠져 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없어서 저도 지금 요서부터 읽어줘요. 원도의 좌측 요서부터. 아니 그래서 이게 다른 곳이 돼가지고 찾는다고. 소자의 설명이다. 원도의 좌측을 보면 자방을 기준으로 진께, 릿께, 택께, 공께가 된다. 이는 양효의 입장으로 보면 양이 양 속에 있는 것이며 양효가 한 개, 두 개, 세 개로 점차 많아지므로 순행이고 음효의 입장으로 보면 음이 양 속에 있는 것이며 음효가 두 개, 한 개, 만 개로 줄어드니 역형이다. 그러니까 순행과 역행의 컨셉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양효가 많아지느냐, 양 속에서 양이 많아지느냐. 근데 거꾸로 양 속에서 음이 줄어드느냐를 순행과 역행으로 본 겁니다. 자, 이제 우측 볼까요? 이거 같은 얘기인데, 예, 그 다음 읽어보시죠. 우측을 보면 오방을 기준으로 손괴, 관괴, 간괴, 곤괴가 있다. 이는 음효의 입장으로 보면 음이 음 속에 있는 것이며 음효가 한 개, 두 개, 세 개로 점차 많아지므로 순행이고 양효의 입장을 보면 양이 음 속에 있는 것이며 양효가 두 개, 한 개, 0개로 줄어드니 역행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양방과 음방이 있는데
양방에서 양이 커지느냐, 순행. 음이 줄어든다, 역행. 음방에서 음이 커진다, 순행. 음방에서 양이 줄어든다, 역행.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 다음 문장도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이것도. 네. 예, 여기서 순행과 역행. 순행과 역행의 개념이 문장에 따라 달리 보기도 하므로 해석에 유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양이 음 속에 있거나 음이 양 속에 있으면 역행이 된다. 그러나 다른 문장의 경우 예정된 순리대로 무리 없이 이치에 맞게 잘 진행되는 것을 순행이라고 하고, 순서나 방향에 맞지 않게 거슬러 움직이는 것을 역행이라고 한다. 무엇이 좋고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흐름의 방향성일 뿐이다. 순행과 역행의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그러니까 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순행과 역행, 뭐 순행이 좋고 역행이 나쁘다 이러지 않아요. 순행이 좋을 수도 있고 역행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역에서 말할 때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역행이거든요. 미도하는 거는 그건 뭐 나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선악의 컨셉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이런 거 셋째가 있어야 요게 그 예를 아까 얘기한 거 연장인데요. 이것도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잠깐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읽어봐 주시죠. 첫째, 양의 무리에 있으면서 양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내거나 음이 무리에 있으면서 음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으면 이는 순행이다. 네. 그러나 양이 음의 무리에 있으면서 양의 성질을 나타낼 수 없거나 음이 양의 무리에 있으면서 음의 성질을 나타낼 수 없다면 이는 역행이다. 네. 둘째, 여기서 같이 이런 컨셉, 지금 이야기했듯이 이런 컨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거는 사실 이 컨셉을 배운 거죠. 새로운 컨셉을. 근데 이제 학자들마다 경우에 따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둘째 볼까요? 네. 둘째, 이미 만들어진 수를 세는 것은 순행인데, 예를 들면 1부터 5까지 숫자가 있을 때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수를 세나 5, 4, 3, 2, 1 이런 식으로 수를 세나 모두 순행이다. 없는 숫자를 만들어가면서 세는 것은 역행인데, 이미 만들어진 숫자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1에서 2를 만들어 세고 2에서 3을 만들어 세고 3에서 4를 만들어 세는 것과 10이란 숫자에서 9를 만들어 세고 9에서 8이란 수를 만들어 세고 8에서 7이란 수를 만들어 세는 것도 모두 역행이다. 예. 요거는 이제 이런 경우는 주역에서만의 독특한 개념이죠. 다른 책에서 이런 말이 없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순과 역에서는 절대 이런 컨셉이 없어요. 이건 주역에서만 통용되는 컨셉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 번 강조했던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죠. 이건 일반적인 컨셉입니다. 예. 셋째, 주역이 아닌 일반적인 시각으로 순행과 역행을 살펴보면 1, 2, 3, 4 이런 식으로 수를 세면 순행이고 4, 3, 2, 1 이런 식으로 수를 세면 역행으로 볼 수 있다. 보통의 경우는 이 세 번째가 대부분이죠.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혹시 지금까지 여기 중에서 하실 말씀이나 궁금하신 거, 기타 등등.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 챕터 더 나가고 잠깐 쉴까요? 한 챕터 더, 지금 하나만 더 나갑시다. 자, 이제
교재는 115쪽. 주자와 한번 나가겠습니다. 자, 주자가 말하기를 도는 이제 원도를 말하는 거죠. 원도. 원도에서의 왼쪽 일변은 좌측은 쉽게 말하면 양에 속하고 오른쪽의 일변이라는 음에 속한다. 사실 이런 거 봐서는 굳이 뭐 일변, 두 글자 사리, 두 글자 이런 사리 안 해도 되죠. 분명히 다 통하니까. 근데 이제 원문에 충실하게 된 거고요. 음이다. 왼쪽에 진꾀의 일양, 진하련이니까 한 개의 양이 있잖아요. 진하련. 진꾀의 일양으로부터 밑괴, 택괴에는 두 개의 양유가 있어요. 또 건괴에는 세 개의 양유가 있는, 그래서 이런 거는 양 속에 있는 것이어서 순행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연장이죠. 오른쪽에서 손괴는 손아자리니까 의무가 하나였거든요. 손괴의 이름으로부터 간괴, 두 개의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곤괴는 세 개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음이 양 가운데 있어서 순행하는 것이다. 순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곤괴는 양유가 없고, 감괴는 한 개의 양유고, 손괴는 두 개의 양유니, 양이 속에 있는 것에서, 그래서 이거는 역행이 되는 것이고, 또 건괴는 음유가 없고, 택괴, 릿괴는 한 개의 음유고, 진괴는 두 개의 음유니, 음이 양 속에 있어서 역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행이 밑에까지 보면 역행입니다. 이렇게. 사실 여기서 거창하게 있습니다만 지금 공방의 연장입니다. 자, 다시 보면요. 이렇게 자, 곤괴는 양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진괴는 양유가 하나잖아요. 릿괴는 양유가 두 개. 택괴는 양유가 두 개. 여기 세 개.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로 늘어나잖아요. 양방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 늘어나는 거는 순행일까요, 역행일까요? 당연히 순행이죠. 자, 여기에서 음요가 한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세 개. 음방에서 음요가 좀 더 늘어나. 순행일까요, 역행일까요? 당연히 순행이죠. 근데 반대로 양방이야. 양방에서 음유는 어떨까요? 음유는 세 개, 두 개, 한 개, 빵개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음유의 입장에서는 역행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죠? 자, 음방에서는 어떨까? 음방인데 양의 개념은 어떨까? 자, 세 개, 두 개, 한 개, 빵개로 줄어들잖아. 양의 입장은. 그러니까 역행이 되겠죠. 이때는. 그러니까 단지 그 컨셉이 좀 더 커지느냐 줄어드느냐, 많아지느냐 줄어드느냐. 근데 양방에서 양이 많아지면 순행이고, 음방에서 음이 많아지면 순행인데, 양방에서 음이 줄어들거나, 양방에서 음이 줄어들거나, 음방에서 음이 줄어들거나, 이건 다 역행이다. 말이 뭐. 그 얘기를 풀어 쓴 겁니다. 이게 바로 음과 순행과 역행의 기본 컨셉이라고 본 거죠. 여기서는. 아까 정리했던 거의 연장입니다. 자, 혹시 여기서 하실 말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양방일 같은 경우는 양효가 112개고 음효가 80개니까 당연히 그 많은 데서 그 음이 많은 데서 양이 놀라거나 힘든 거고 양이 많은 데서 음이 놀라거나 힘든 거고 뭐 세상살이가 그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대학교다. 근데 남학생 입학을 했어. 여자가 많은데. 근데 여자가 많은데 남자 입학했는데 남자가 좀 더 세를 넓힌다.
그 순회니까 역행이니까 역행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살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대세가 음, 자기가 좀 떨어진다 세력이 음, 112대 80이잖아요. 양방이든 음방이든 어떻게든 서로 간에. 그렇죠. 그럼 내가 80에 위치해 있으면 112를 넘으려고 그러면 작전 회의를 할 때 더 고생을 하고 더 많은 난관을 있을 것이라는 걸 뭐 예측하는 거고, 또 반대로 뭐 112개에 있는 상황에서는 반대패를 좀 더 쉽게 제압할 수 있는 거고, 뭐 너무나 대세, 당연한 이야기를 뭐.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대세 흐름에 맞으면 순행이고, 대세 흐름과 거꾸로 가면 역행이고, 이렇게 근데 봐도 이제 될까요? 그렇지, 뭐 당연한 이야기는 다만 소자가 이게 그 소강절 선생이 이대함이라 그 이대함 발견은 어 그 그 선천계를 이용해 가지고 원도를 착안해냈다는 게 어떤 체계를 보았다는 게 대단한 거죠. 사실 주역 자체는 64개가 음양 배학교로만 돼 있지 순서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전혀 생각지 않은 어떤 64개의 어떤 그걸 흐름을 쫓아가지고 하나의 원도를, 물론 뭐 자기가 끓인 건 아니지만 자기는 말로만 했고, 그 최원정하고 누구지 자기 아들이 앉아 사실은 그 실제로 그림으로 구현하긴 했지만 그게 대단함이네. 근데 그게 세상 이치에 너무 잘 맞는 거죠. 그 이대함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그 전까지는 뭐한 대까지만 해도 상소에 그렇게 발전했지만은 뭐 효진설이라든지 호채설이라든지 이렇게만 갔지 이렇게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렇게 지금 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질서의 흐름인데 그 당시에 이 그림을 상상을 못 했던. 지금 보니까 뭐 별거 아니죠. 뭐 당연히 지금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이 흐름대로 그려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질서를 찾아냈다는 게 이분이 대단한 분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박호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뭐 역행 순행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권오버 선생님 말씀처럼 당연한 얘기라 일단은 예, 좀 보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용규 선생님은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뭐 다른 생각을 하기가 힘들고 어쨌든 잘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제가 사실 뭐 우리가 뭐 학계에서 그렇고 갑설, 을설 이렇게 나누잖아요. 소수 의견, 다수 의견 이렇게 나눈다면 제가 이제 소수 의견을 내는 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거 역행하고 있는 거죠. 기존의 어떤 그 학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거니까. 또 그런데 제기하는 또 재미도 있는 게, 제기하려면 내도 열심히 많이 공부를 해야 탄탄해야 이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내 발전 동력도 되고 하는 거니까, 혹시 조금 제가 불편하게 역행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몰라서가 아니고 서로 당금질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원장님도 그렇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불편함이 아니라 굉장히 큰 재미입니다. 감초 같은 재미입니다. 감축 아니야. 당금질해 당금질. 이건지, 이건지 되게 좋습니다. 한 말씀 하세요. 오랜만인데. 순행과 역행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약간 여러분 들으니까 좀 이해는 되는데, 제가 이제 의문되는 건 수면과 역행이라는 의미가 기업 대회사가 할때 별로 안 썼던 것 같은데 어떻게 사는지. 64개 해석하면서는 별 설명을 안 했죠. 이게. 네, 근데 그도 그럴 게 이게 하도 낙서나 이게 수건 분야가 그러니까 수건이 사실은 그 64개 이수에 만들어져 서술했기 때문에 64개 괴사 hin사를 설명하는 도구로는 별로 이용을 못한 거죠. 뒤늦게 나왔으니까.
뒤늦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우리들은. 그 모든 거의 위치들이 그 수건, 그 하도낙서나 복희도에 숨어져 있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위치를 찾으려 노력했던 거고, 또 상당 부분 우리나라에서는 거기 엄청난 성리학의 위치가 요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한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우리는 탐구를 했던 거죠, 조선시대 내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중국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래서 주자 성리학에서 조선 성리학이 되듯이, 실제 우리가 그 하도낙스에서 정역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컨셉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부분은 나도 더 공부를 해봐야 돼요, 사실은. 정역을 좀 언급하기 너무 빨라서. 틈틈이 보고는 있습니다만,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진도를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언뜻 생각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수건을 공부하는 것이 64개를 해석하는 데는 사실은 잘 와닿지 않아. 솔직한 말로. 하지만 주역의 근데 64개를 해서 괴사나 효사도 어차피 괴상에서 일부러 표현한 것 뿐이거든. 대표된 거. 그게 다 된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괴사나 효사 말고 괴상을 봤을 때 위치가 꿰뚫으려면은 초등학교나 복귀도 봐야만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연구를 내가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런 부분들을 중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근데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역 전이대전은 그 정자전은 역전이고 주자전은 본이 아닙니까, 그죠? 본이. 근데 그 주자 본이는 48인가 49에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에 쓰신 그 내용이 지금 64개에 그대로 나와져 있는 거고, 물론 뭐 부분적으로 뭐 주자 어루라든지 뭐 갖고 왔겠지만, 어쨌든 메인은 그분이 하도낙스나 이런 거를 확립하기 전에 좀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역학 계몽이 이제 이게 주로 나오는데 그거는 50좀 말년에 좀 더 썼기 때문에 주자 본위를 중심으로 한 주역 대전에는 별로 우리가 이제 그 응용이 돼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해 보면 굳이 이제 만약에 제가 주자 선생님을 변호한다면 64개를 본인을 뛰어넘은 지금 하도낙스설이라든지 복희설을 응용한 해석을 한다면은 주자 선생님한테 본을 하는 거죠. 주자 선생님 그까지는 못 하신 거니까 두 개를 결합을까지는 못 시켰는데, 우리가 결합해가지고 그 64개를 만약에 해석한다. 그럼 뭐 정말 엄청난 하나의 뭐 발명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본까지 공부한 뭐 짧습니다만 보면 64개를 가지고 하도낙스라든지 복희도나 이런 걸 접목해가지고 해석은 별로 없고, 주로 보면 뭐 출토 문헌에 나오고 있는 것들, 본원조성 아니면 뭐 다시 그 새로 최근에 이루어진 어떤 글자에 대한 어떤 의미,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재해석 정도지.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이 원전을 보면서 이것까지 한번 짚어 본다면 정말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저도 그런데 계속 64개를 저도 단추해 보거든요. 이걸 64개 어디에 해석할 때 한번 넣어볼 수 있을까? 응용해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정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5분 정도 딱 하시죠. 네네. 그러시죠? 예. 네.